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국유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또 조금 예, 뜻대로 잘 안 되네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더 열받는 내용이니까 자, 진행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신진우 부장판사의 황당무계한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제목을 좀 더 멋지게 한번 내보려고 그랬는데 글쎄 멋지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라고 밖에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판결 내용 황당무계했다는 판결문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판결문을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들어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나온 것들을 또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추려봤어요. 안타까운 거는요. 이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배포한 이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에 판결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썼다기보다 그냥 결론에 대해서만 써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 법은요, 판결이라는 것은 3단 논법입니다. 전제가 있고 적용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겁니다. 전제를 해당 사실에 적용을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제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결론이 나온다라는 이런 흐름이 판결문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도 몸통도 없이 다리만 덜렁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지금 수집한 내용만 가지고도 어처구니가 없었다라는 것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가 판결문이 원문이 입수가 되면은요, 다시 한번 제가 판결문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판결이 되게 비겁하다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자신이 없을 때 쓰는 꼼수가 있다고 그랬죠.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채용을 해서 마치 반론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판결문을 쓰는 그런 방식을 쓴다라고. 반론이 있는데도 그 반론을 어떻게 재반박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자신이 전혀 없을 때, 아니 오히려 반론이 더 타당성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반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아니, 그냥 반론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애시당초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일 때, 아예 반론을 언급조차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법정에서 판사들이 자주 쓰는 꼼수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예, 그럴 수가 있더군요. 황당하죠. 열받죠. 그런데 이 황당하고 열받는 일이 사실 왕왕, 아니 드물지 않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한동훈하고 싸울 때 1심 판결문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재판 판결문에 뜩 등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저랑 한동훈이랑 계속 티격태격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SNS에 올린 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 때문이었잖아요. 다들 그 페이스북 글 때문에 제가 재판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1심에서 패한 부분은요, 페이스북 글 때문에 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유튜브, 그날, 그 다음날 유튜브에서 한 얘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SNS, 페이스북에 올린 거, 그 몇 줄 가지고 내가 뭐 비방을 했네, 말았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유튜브에서 내가 뭐라 한 거, 그게 문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모르셨죠? 실은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유튜브 내용은요, 사실 1심에서 그닥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핵심 쟁점이 아니었어요. 왜? 제가 SNS,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그날 오후로 갑자기 한동훈이가 저 고소한다고 그 기자들한테 쫙 문자 돌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유튜브 딱 해가지고 내가 왜 그런 글을 썼는지 또 설명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였단 말이야. 한동훈이가 고소한다니까, 그래 나는 고소해봐라 이씨, 이렇게 할 수가 아닙니까? 주고받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한 그 이후께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처음 스타트가 중요한 거잖아. 내가 선빵 날렸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빵 날린 그것만 그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참 뒤에 걸 갖고 와가지고 그게 심했다 하고 가져온 거야. 야, 이게 뭔데? 예. 자, 그럼 제가 2심에서는 어떻게 이겼느냐? 항소심 판사가 묻더라고. 야, 1심에서는 네 유튜브에서 말한 거 그거 가지고 그게 심했다고. 그래서 네 보고 졌다고 한 거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길래 아니, 한동훈이가 내보고 고소한다 하고 기자들한테 문자 쫙 뿌리고 기사가 몇 개가 났는 줄 아세요? 에? 200개가 났어요. 그러니 내가 그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할 수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기사 200개 난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그러네. 200개 났네. 혹시 문자도 있어요? 보세요. 문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때 한동훈이 돌린 문자가 있었어요. 우연찮게. 제가 그걸 누가 저한테 주더라고. 그래, 그것도 되고. 그랬더만, 예, 그러네. 그럼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였구나. 그래서 된 거였거든요. 자,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판사들이 한쪽 말만 재판부 판결문에 쓰거나 아예 재판에서 거론되지 않은 걸 그냥 갑자기 쑥 들고 와서 쓰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결론을 그냥 내리기 위한 꼼수인 거죠. 이번 이화영 재판 역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뭐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 경과라든지
당시 남북민 북미 정세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조작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검사들 한 얘기만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 부분이죠. 주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쌍방울이 북한에 500만 불을 보낸 상황이어서 거기에 추가로 300만 불을 보낸 거라면 이거는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이미 500만 불 보냈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려고 300만 불을 또 보내냐. 자, 일단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500만 불 보냈는데 300만 불을 또 보내면서 주가 조작용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거랑 그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앞뒤도 말이 안 맞아요. 이 500만 불 역시 주가 조작용으로 보낸 거고 이것 300만 불도 주가 조작용으로 보낸 거죠. 왜냐? 북한과 주가 조작 공모한 게 2018년 11월이고요. 500만 불과 300만 불이 간 거는 2019년 4월, 7월, 11월,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조작을 한 공모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500만 불이든 300만 불이든 둘 다 주가 조작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깡그리 무시됐죠. 500만 불을 이미 보낸 상황에서 300만 불을 추가로 보내 주가 조작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은 검사가 기자들한테 한 말을 한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죠. 김성태 공소장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돈을 보낸 시점 2019년 11월, 이거는 이화영 공소장에 보면 2019년 7월, 그 다음에 송명철 명의의 수령증 2019년 11월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은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점은 2018년 11월에서 2019년 3월이고요. 송금이 이루어진 것은 2019년 4월, 7월, 11월 이 세 차례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그래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점이 바로 돈이 간 시점과 일치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검사가 한 말 그대로 받아 써버린 거죠. 자, 재판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만 아니라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비를 대납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북 사업에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도지사야. 도지사. 얼마 전까지 성남시장을 했고 이제 막 도지사가 됐어요. 변방의 장수였다고. 변방의 장수로 이제 막 중앙정계에 진출하려고 조금씩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때만 해도 이재명은 그냥 변방의 장수였어. 그죠?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어. 당시 이 대선 주자는 누구였죠? 이낙연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누구나 뻔히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대북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까? 대북 사업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도지사 있어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판사는 판단을 했어. 또라이 아니야? 자, 게다가 판결문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건 판결문입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수행자 명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누락되었고 그래서 방북을 독자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판결문에 써요. 자, 수행자 명단에서 누락될 정도였어. 에? 남북 정상회담 수행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그런 사람이 대북 사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판결문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판사가 지금 뭐 생각이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 이거 참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부분이 이 대목인데요. 제일 답답했던 대목도 이 대목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쌍방울 같은 기업이 피고의 요청이 없었다면 대북 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다. 주가 조작을 위해 국내 기업 집단 CEO가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아니라면 대북 사업 추진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 쌍방울 같은 기업이면은,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뭐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요청이 아니라 지네들의 계산에 따라서 대북 사업 추진하는 거 아니야? 요청한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요청하면은 돈 내고, 요청 안 하면 안 내고 그럽니까?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이 해서 이익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쌍방울 같은 기업이 요청이 없으면 절대 안 한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을 위해서 국내 기업 집단의 CEO가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건데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원래 얘 주가 조작하던 애야. 자, 그 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아니면 대북 사업 추진을 설명하기 어렵다? 얘 원래 북한에 광산 개발하려고 했어요. 히토류. 스마트팜하고 아무 상관없던 애야. 그리고 뭐? 얘 주가 조작하려고 한 거였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쌍방울은 북한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화영하고 이재명이 꼬셔서 투자했다. 이 얘기인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럴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꼬셔서 했다 이 얘기잖아. 그리고 아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북한에 투자 안 하지 이 생각이지. 이 생각이 나온 건 뭡니까? 예, 전형적인 극우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북한에 투자를 합니까? 안 하지. 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야. 이 시대적 파고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온 국민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미 남북 사이에는요, 정부 관계가 아니라 남북 교역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윤석열 같은 애만 아니면, 아니, 북한에 우리 물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몰래 들어가는 한국제 물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겠어? 다 우리나라 사람 가서 파는 거야. 그게 중국 사람들이 가서 파는 줄 알아?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초기에는 팔았어. 그런데 북한에다가 물건 팔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팔어. 처음에는 보따리 상이 가서 팔았거든.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팔아요. 이제. 자, 그런 그 대기업들이 뭐 정부가 가서 팔라고 해서 파나? 그 무모한 짓을 해? 지랄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냉전적 사고방식을,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판단을 내린 겁니까? 이런 새끼가 판사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우찌 되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다음 대목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 보면 진짜 속에 열불이 터질 겁니다. 자, 쌍방울 같은 국내 기업 집단 CEO가, 그러니까 국내 기업 집단이라고 하면은 기업 집단은 한마디로 대기업을 말하죠. 재벌 기업의 CEO가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쌍방울 같은 재벌 기업 CEO가 무모한 시도하지 않는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주가 조작 조폭 출신 쌍방울 전 회장 추가 기소. 이게 언제 기사다? 2015년 6월 12일 기사고요. 이게 바로 심재철 검사가 한 겁니다. 얼마 전에 퇴임한 윤석열한테 찍혀서 쫓겨난 심재철 검사가 버퍼링이 걸리네요. 자, 버퍼링이 잠시 걸렸습니다. 버퍼링이 걸려서, 예. 버퍼링이 잠시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라임 사태 부른 기업 사냥꾼 쌍방울 실소유주에게 불법 대출 받았다. 자, 여기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예, 여기도 김성태가 등장합니다. 이 기사는 예, 2022년 10월 기사입니다. 자, 이 쌍방울 실소유주는 김성태고요. 김성태는 여기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김성태는 주가 조작, 불법 대부업체, 사채업 이런 걸 했던 사람이고 원래 출신은 조폭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면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재벌 기업의 CEO가 아니고요. 얘는 조폭이고요. 사채업자고요. 주가 조작꾼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하는 놈입니다. 얘가 건실한 기업인인가요? 자, 이걸로 모자랄 것 같아서 자,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자, 쌍방울 실소유주 유명 조폭 출신 김씨 불비 심재철 검사입니다. 또 버퍼링이 걸리네요. 제가 판검사들을 몰아서 이렇게 욕을 하니까 자꾸 버퍼링이 걸리네요. 자꾸 버퍼링이 걸리네요.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것 같네요. 자, 계속 다음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2014년 기사입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김모 전 회장 구속. 예.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등장하는 얘기는 보면 조폭 출신이고요. 이거는 조재연 검사가 등장합니다. 조재연 검사는 한동훈 라인이라는 검사죠. 보시다시피 조폭 출신의 사채업자의 주가 조작에 이력이 화려하네요. 돈이라면은 뭐든지 하는 사람 맞네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이 사람이 국내 재벌 기업의 건실한 CEO입니까? 이래도 무모한 짓을 안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래도 주가 조작 안 할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새로운 범죄 수법을 개발한 거였어요. 북한산 마약을 수입해오는 세상입니다. 조폭들이. 근데 북한하고 짜고 주가 조작을 못할 것 같아요? 북한산 마약보다 북한하고 짜고 주가 조작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입만 맞추면 되니까. 그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이래도 건실한 기업이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더한 짓도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리 건실한 기업인이 도망을 쳐서 해외에 숨어 있습니까? 해외 도주를 합니까?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법원은 이런 판결도 내려요.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건네지는 정황과 대북 사업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금을 준비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북 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대북 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대북 사업의 기회를 도지사가 줄 수 있나요? 이건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 권한이에요. 대북 사업을 하든 말든 어떤 일을 하든 말든 그것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오로지 정부 권한입니다. 도지사 권한이 아니에요. 도지사는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덜컥 믿고 거액을 보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신진우라는 판사는 그냥 이재명이 미운 거예요.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 거야.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데 딱 좋은 소재가 등장한 거고 그 소재가 그럴싸하니까 오케이! 맞네 뭐! 그냥 가! 맞네 뭐!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TK 쪽에는 통한다니까? TK에서 윤석열 보고 왜 욕하는 줄 아세요? 야, 이재명 감옥에 가두라니까 내가 윤석열 왜 찍어줬는데 이재명 감옥에 가두라고 문재인 감옥에 가두라고 찍어줬는데 왜 안 보내? 라는 거거든요. 딱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고를 가진 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긴 겁니다. 지는 이게 너무나도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황당무계할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황당무계하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마치 조광조를 죽인 주초위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황당무계한 이야기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하자라고 했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던 바로 그 주전파들, 그들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를 했었는지 그게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금방 알게 되죠. 얼마나 그게 엉터리 같은 어거지였는지, 그 어거지 같은 논리에 우리가 속았구나. 지금도 알 수 있죠. 나라를 팔아먹은 그 이완용과 같은 그 을사오적들이 어떤 논리로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그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해보면, 예, 열받죠. 예.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그대로 적용될 거고요. 신진우의 자손들은 이완용의 자손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일을 겪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밤중